주식시장과 물가, 그리고 화폐 가치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 오르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의 경제 기본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 화폐 가치 사이에 정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이 둘을 혼동하게 되는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을 경제 상식과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식이 오르면 그건 전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증시 차트와 한국 코스피 지수 차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나라에서도 주가는 계속 올랐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도 결국 같은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겉으로 보면 꽤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두 나라 모두 주식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비교가 정말 타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논리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단순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의 상승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주식시장이 10% 오르면 물가는 정확히 몇 퍼센트가 오르는 걸까요? 주식시장이 30% 오르면 물가는 몇 퍼센트가 오르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런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주식시장 상승이 모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면 개별 종목들의 서로 다른 움직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르고 현대차는 떨어지고 네이버는 횡보하고 어떤 중소형주는 급락하는 일이 매일 벌어집니다. 그럼 이 복잡한 움직임 속에서 이 종목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올랐다, 이 종목은 화폐 가치가 상승해서 떨어졌다. 이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합쳐서 2,000개가 훨씬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각 종목들은 정말 다양한 다른 요인들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이 복잡한 움직임 전체를 주가 상승을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너무 많은 요소를 생략한 해석인 거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같은 날에도 어떤 종목은 많이 오르고, 어떤 종목은 조금 오르고, 어떤 종목은 횡보하고, 어떤 종목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각자의 개별 주식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서로 큰 편차를 보이며 움직이죠. 주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은 주가가 화폐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회사들이 기업의 가치와 산업별 펀더멘털, 시장 수급이 서로 틀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주가 상승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면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는 화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원화도 함께 약세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화폐 가치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만 해봐도 사실 저런 주장이 얼마나 논리가 허술했던 것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주가 상승이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이라는 논리의 허점은 또 있습니다. 주가와 물가가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기간에는 물가 상승도 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횡보를 보이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화폐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하지만 2010년부터 약 10년 가까이 한국 주식시장은 사실상 박스권이었지만 그 기간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10년의 물가와 2020년의 물가가 동일했나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장기간 횡보를 하더라도 물가 상승은 꾸준히 일어났고, 주식시장이 횡보를 하던 떨어지던 상관없이 우리의 화폐 가치는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항상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주가 상승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논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0년 전 94.78에서 현재 117.42까지 상승했습니다. 약 24% 상승이고 연평균으로 보면 2%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 돈 만원짜리 한 장의 가치는 명목상 만원이라고 표시만 될 뿐이지 10년 전 만원짜리에 비해 실제로는 7,600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물가가 오르면서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나 주식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아예 포함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물가지수는 집의 전월세와 식품, 교통, 의료 서비스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들로만 구성됩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도 포함되지만 주식 가격은 단 한 항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식은 평생 한 번도 사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제를 말할 때 이는 정말 명확히 구분해서 말해야 하죠. 주식 투자가 물가지수에 포함이 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기존의 통계보다 훨씬 높아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야 합니다. 주요국 증시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물가지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경제학적으로 명확합니다. 주식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지만 생존이나 기본적인 생활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하지만 물가지표에 포함되는 집의 주거비, 식품, 교통비, 의료비 등은 누구나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입니다. 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식사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는 이 필수재의 가격 변화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이 지표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경제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물가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의 변화이지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자유가 있는 자산 가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삶의 구조가 주식 투자를 절대로 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하면 경제학적으로 주식 투자도 물가지수에 포함시켜야겠죠.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해도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나 변화가 없죠.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 하락은 감이나 촉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달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통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화폐 가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I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최저임금, 연금 등 경제 전반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즉, 물가의 변화는 매달 공식적으로 측정되고 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항상 면밀히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율이 얼마여야 하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전자산인 국채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는 회사채 금리는 어떻게 정할까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나 대출 금리는 또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이처럼 경제의 거의 모든 금리는 물가 수준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주가가 올랐으니 화폐 가치가 폭락한다는 주장은 정작 경제를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들조차 확인하지 않은 데서 나온 얘기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정말 화폐 가치의 폭락이 일어나고 있다면 CPI 상승률은 1년에 이미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상승률로 폭등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물가 상승은 OECD 평균과 함께 안정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즉, 주가만 보고 화폐 가치 하락을 단정하는 것은 경제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뻔히 보여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이 프레임은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증시가 올라가면 이건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경제에서 주식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장을 넘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과거 고전경제학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은 모두 화폐적 현상이다, 즉 통화량이 3배 늘어나면 모든 물품의 가격도 3배 오른다는 관점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거대한 금융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 갈 곳이 없어 바로 소비재 가격을 밀어올리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 돈이 먼저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즉, 자산시장이 유동성을 먼저 흡수하며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늦추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10년 안에 통화량이 2배가 늘어나더라도 물가가 2배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흡수해주는 금융시장이 없으면 통화량이 10배 늘어나면 기존에 1,000원 하던 것이 10,000원이 돼야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이 늘어날 때 생활물가가 통화량만큼 비례해서 오르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먼저 크게 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말해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되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 같은 자산 시장은 유동성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돈이 풀릴 때 자산 가격이 먼저 오르는 것은 흔한 경제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이 올랐다. 자산 가격 상승을 보면 화폐 가치가 약해진 느낌이 있다라는 해석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산 가격 상승과 생활물가 상승이라는 진짜 화폐 가치 하락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값도 물가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전세와 월세 명목의 주거비로 측정되어 물가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의 모든 품목의 가중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월세가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도 크게 오르는 영향을 준다는 말일 뿐 아파트 가격의 그 자체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이 개념이 사람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됐던 부동산 시장이 되었던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생활물가의 인플레이션은 CPI로 명확히 측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CPI의 상승은 명확히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빠르게 녹아내리는 돈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0여 년 동안 15배, 그러니까 1400%가 상승해도 미국은 이거를 근거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0%, 50% 상승하는 것을 훨씬 무서워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1000%가 올라도 화폐 가치는 변화가 없지만 CPI는 단 2배만 올라도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CPI에 포함되는 생필품 가격이 10배,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0%가 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밥값, 식료품, 전기요금, 교통비가 그렇게 오른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다큐에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뒤 그 나라 화폐인 아르헨티나 페소 대신 치약, 칫솔, 비누 같은 생필품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의 가치가 1년 단위가 아니라 매달 매주 심하게 떨어지는 초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신뢰하지 못해 차라리 생필품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수준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화폐 가치 폭락, CPI가 폭등할 때 나타나는 실제 모습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현금 대신 치약비누로 계산하겠다고 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식당이 과연 있을까요? 생활물가가 50배, 100배 오르는 상황은 이처럼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사실 한국에 사는 우리는 근거 없이 쉽게 비교 대상에 오르는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만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초인플레이션, 진짜 자국 화폐가 휴지가 된 경험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우리가 살면서 외환위기도 겪어봤고 미국의 금융위기도 겪어봤지만 정작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환율이 몇 년 안에 100배 넘게 뛰었던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로만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네 아니네 따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해마다 수백, 수천 %씩 치솟고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데이터나 근거 없이 입으로만 원화가 휴지가 됐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한국 돈 원화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랑 같은 취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두 나라의 증시 차트만 딱 붙여놓고 우리가 직접 겪어본 적도 없는 초인플레로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도 주가는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설명을 접할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더 상식과 통계, 진실의 관점으로 눈이 뜨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